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7일 서울의 봄 22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네,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제 옆으로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자님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약간 좀 여위시였는데 표정은 훨씬 더 뭔가 얼굴은 여위는데 살에 재배치랄까? 배는 많이 나와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훨씬 더 멋있어졌어요. 네네. 이 옷이 그런 거 아닐까요? 옷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미모가 돋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 옆으로 민주당 중성동갑 당선자님이십니다. 전현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네. 지방의 재배치 공감합니다. 그래도 일단 얼굴이 좀 작아 보이면은 좀 좋지 않나요? 저는 얼굴이 그냥 워낙 빵빵해가지고 재배치 더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옆으로는요 또 우리 마스코트 민주당 안산을 당선자님이시죠 김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최전 녹임의 김현입니다. 또 우리가 잊혀졌던 기억을 또 상기시켜 주시고 무슨 개구쟁이 같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잖아요. 아니야. 제가 모니터 하다가 아니야. 오늘 안 나온다 그랬는데 나오셨어요. 최전 녹임 하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나오지 말란 얘기야 이제 앞으로. 김현입니다. 네. 두 분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시네. 저는 늘 그러긴 한데 다 짧아지는 거죠. 뭐 원래 이렇게 됐다가 잘하면 단발됐다가 다시 자르고 이렇게. 근데 최민희 의원님이 머리 언제 감으셨어요? 왜요? 저 대단히 죄송한데 그저께 밤에 감았어요. 네? 어저께 다른 프로에 나오는데 갑자기 거울 보더니 머리를 안 감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가 그대로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름기 없이 머리숱이 엄청 많아요. 머리숱이 많아요. 괜찮은데요? 저는 잠깐만 안 감아도 엄청 떡져요. 그게 그래서. 젊다는 거고. 아 그런가요? 네. 일단 칭찬으로 해석하고. 전현희 의원님은 언제 감았어요? 왜 갑자기 이게 추접스러운 얘기를 오늘 아침에 감은 거 같은데. 어제 저녁에 감은 것 같아. 어제 저녁에 감으면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래요 정말 다들 대화 주제가. 바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언제 감았어요 그러면? 저는 매일 감아요. 네. 김현 의원님은 선거 기간에도 아침마다 미장원에 가신 저 분이세요. 헤어사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의문스러운 게 그 당시에는 약간 노티나는 헤어스타일이었고 제가 조금 그랬는데 당선되자마자 또 다시 원래대로 예쁘게 복귀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미장원을 안 가시는 거지.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네, 헤어사랑. 아침마다? 네, 그럼요.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 새벽에도 가고 중간에도 저는 가고. 저분보다도 그 사장님이 대단하네. 저분을 위해서 365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원래부터 그분이 자유센터에 있는 헤어사랑인데 원장님 세 분이서 하세요. 그래서 365일.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세 분. 그러면은 화요일마다는 똑같은 분이 해주세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같이 하세요? 담당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원장님이 저를 담당하시고. 두 번째 원장님 저도 나중에 가겠습니다. 지금 저 생각난 김에 박현타 제가 전화를 해서 지난주에 왜 5만 원밖에 안 했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어느 날 누가 전화를 했는데 그 위치를 물어보는 전화를 하셨대요. 오, 주유소 위치를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핸드폰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 광고해 드렸잖아요. 그 초지동에 있는 스타 주유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114로 물어봤는데 주유소로 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대단하다. 그럼 광고비를 내야지. 당선인의 팬인데 기름 넣으러 가겠다고 그랬대요. 와, 진짜 좋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그래서 왜 안 넣냐 했더니 왜 지난번에 5만 원밖에 그 얘기는 안 안 했더니 하고 기름 오일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비싼 게 좋다. 저한테 그때 네, 비싼 게 제가 좋다. 싼 거 넣다가 유사석유 판매한 분을 피고인으로 변호했다는 얘기를 들으셨겠죠? 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웃으면서 신변 잡담으로 지저분하게 얘기를 또 시작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용모 단정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당선자 개인의 현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잘 지내시는 거죠? 네.
그 교통사고 나신 거는 괜찮으셔요? 아직 약간 여기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견딜만한. 그래도 진짜 철의 여인 같아요. 이렇게 딱 볼 때마다 저는 마가렛 대처가 생각나요. 항상 최민희 영화 마가렛 보면. 대처는 보수의 대명사로 영국 경제와 영국 노동시장을 망친.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래도 어쨌든 철의 여왕이라는 그 이미지는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강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가 안 되네. 제가 힘드네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충분히 강해요. 충분히 강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을 조금 약간 여성스럽고 저 연약하고 여성스럽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원하는데. 뭐지? 그럼 뭘 원하는 거죠? 진짜? 뭐 얘기를 하면은 나 강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이미지를 원하냐? 그럼 또 그건 아니다. 아니 근데 너무 극단적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하세요? 지금 말씀이 대처를 얘기했다 갑자기 여성스럽고 연약한 게 너무 펠로시로 얘기해 주죠. 낸시 펠로시로? 네, 펠로시로. 네, 괜찮아요? 이것도 원하지 않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펠로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굴 원해? 그때까지 하세요. 계속.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누굴 원하냐고요. 그걸 그냥 노영이 말씀하세요. 같이. 이렇게 날 매기는구만. 어쨌든 멋집니다. 네. 자,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의 누님이시죠, 누나죠. 누님. 네. 저도 사석에서 사실은 뵙고 너무 제가 좀 감동이랄까? 되게 인간적인 분이시고 되게 정열적이시고 열심히시다. 이런 느낌을 사실 제가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사장님이셨었는데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8년째 하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연임에 성공하셨어요. 그랬는데 법카 사용 그것도 뭐 2,000원 초과됐다는 것 때문에 압수수색 당했다. 와, 제가 그 충격적인 소식을 그 정말 미쳤나 보다 이 사람들 이런 생각했거든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본래 저희가 당선되자마자 첩보가 입수되기를 4월 24일이 유시춘 쫓아내기 디데이다. 이런 첩보를 받았어요. 유시춘 쫓아내기 디데이? 예. 그 4월 24일 날 방통위가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을 의결한다. 네. 그러고서 김현 의원님과 제가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그거 하면 김홍일 위원장 탄핵이다.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페북에도 쓰고. 그래 과연 4월 24일 날 할 것인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나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검찰의 압색이 이사장실 압색, 자택 압색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EBS 이사장실 압색이 영수회담 다음 날이었죠? 네, 30. 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영수회담 자체가 쇼잉일 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뀐다. 본질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다. 검찰권과 검언유착으로 유지되는 정부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안 바뀐다. 그런데 그 다음날 EBS 압색하는 거 보니 뭐 더더군다나 그게 확신처럼 굳어졌고요. 그리고 역대 보수 정권 누구도 EBS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접수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러지? EBS까지 왜 이러지?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리를 빨리 뺏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빨리 EBS 이사장을 쫓아내고 친일적인 이사장을 앉혀서 예를 들면 EBS가 교육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 다큐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교육 관련한 거기에 친일 사관에 기초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이 아주 큽니다. 네. 지금 검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4월 30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유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자택도 했고. 네, 자택도 했고. 했나요? 자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사무실만 저는 일단 알고 자택은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어요. 그래서 사무실만 어쨌든 4월 30날 압수했고요. 혐의가 무엇이었냐 하면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5년 동안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20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그게 1,7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50여 차례 했다. 뭐 요 정도라고 합니다. 혐의로 했는데 혐의. 전자는 그 나온 게 별로 없었고 2,000원이 2,000원 추가됐다. 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버려서 밝혀냈었다는 얘기거든요. 전현희 당선자님. 국민 네. 권익위는 왜 이럽니까? 권익위가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상 방송 장악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미 KBS 남영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또 똑같은 수순으로 물러나게 했고 또 뭐 박문진 이사 또 방심이 뭐 다양한 이 방송계 인사들을 그동안 권익위가 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두 가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굉장히 이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네. 이 방송계 인사들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번도 뭐 거의 유사한 사안인데 사실은 이 뭐 법카 2,000원 가지고 압수수색한다면은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법카 사용하는 공직자들 중에 자유로울 분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간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 정권의 진짜 뭐 방송 장악 그거의 의도 외에는 달리 생각할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히 좀 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서 그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로 넘긴 수사를 요청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권익위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지청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유 이사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압색을 해서 개인 컴퓨터 관련 부서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자료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권익위와 검찰이 5명이서 15만 2천 원 사용을 했는데 이게 바로 법인카드 한도 2천 원을 초과했다라면서 문제 삼은 것이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리고 하고 있는 아까 것이죠. 얘기한 개인 뭐 용도 네네네. 사용은 그거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워낙 가깝게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법인카드 거의 안 쓰셨어요. 그리고 김현 의원님도 당했죠. 법인카드 탈탈 터는 거. 저희는 방통위 계실 아니 때 근데 사실은 했겠지만 따로 소명하라는 건 나온 게 없었어요. 없었죠. 네. 왜냐하면 2,000원도 초과한 적이 없어요. 저분은. 저희는 그렇게 밥을 안 샀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워낙에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기준을 명확히 좀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다음에 점심 저녁 그리고 커피 이런 거로는 사용하지 말 것. 네. 이제 그렇게 비서들이 애초에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주면 그 예를 들어서 그때가 2명, 4명, 6명, 8명 그 기준이 있을 때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그럼 3만 원 다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면 6만 원, 뭐 4명이면 3, 4, 12만 원 이상 넘으면 이제 아예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안 들고 다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그렇게 말씀은 정현주 사장이 저걸로 심지어 식당에 CCTV까지 돌려가지고 사람 숫자 계산해서 초과된다면 난리쳤기 때문에 그거를 방송계에 종사하던 공영방송 이사들이 다 알고 있어서 매우 다들 조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제출 안 했다는 것도 이사장한테 그거 제출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가 왜냐하면 다 EBS가 다 가지고 있죠. 있어요. 네, 그렇기 법인카드 때문에 사용해요. 개인에게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냥 전 모욕 주기 차원에서 하는 말들이 아닐까 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 한상혁 위원장도 이제 쫓아내려고 카드를 다 뒤져서 이제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그걸 폭로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세게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한상혁 위원장이 갔을 때 시기가 2019년인데 그러면 29,000원 정도 1인당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물가가 올라서 그 식당에서
인당 32,000원 뭐인가 39,000원인가를 받았대요. 갔던 시점 2019년도에 29,000원, 그 3만 원 미만이었는데 나중에 조사할 때 그 메뉴판의 가격대가 좀 오른 거를 보고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기하다가 망신 사가지고 그 문제로는 못했던 거 이렇게 이제 됐고. 어쨌든 전현 의원님도 다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저도 감사원에서 이제 재법카 뭐 탈탈탈 털었는데 제가 이제 일부 금액이 한 건이 언론사 편집국장하고 한 건이 33,000원짜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제보가 있어서 그게 뭐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뭐 그 언론에도 보도하고 그냥 그 금액 이거는 빼고 한 건이란 것도 빼고 언론사 편집국장의 것도 다 빼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뭔가 굉장한 비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원이 사실상 오도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저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나중에는 이제 확인이 됐지만 그걸로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기관장이 그런 걸 했다라고 엄청나게 그때 그러니까 그게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거죠. 그다음에 한복 얘기 나오고 뭐 많이 나죠. 근데 이게 많이 웃기는 기억하고 게 계시네요. 대통령 부부와 몇 명은 한 끼에 450만 원 먹은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뭐 한 끼에 450만 원 먹었다는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검찰 그 중앙지검장 시절에 청계산에 있는 그 음식점에 가서 법카나 업추비를 또 뭐 수백만 원 거잖아요. 네, 그렇게 썼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이걸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1, 2천만 우리 김혜경 여사님도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그걸로 기소하고 지금 망신 10만 6천 원인가요? 10만 6천 원이 아니에요. 7만 원. 그거는 7만 8천 원 뺐으니까 7만 8천 원.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그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 그것도 억울한 누명일 수도 있는 그런 거에 관해서는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수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그러는 지금 거의 각별하게 하고 있어요.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검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칼날을 쓰지 않고 무딘 칼날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맞습니다. 자, 보니까 뭐 유 이사장이 주말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뭐 제주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을 돌아다니면서 업무 추진비를 썼다. 이제 이걸 문제 삼았는데 그게 아니다. 코로나19 기간에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려고 그 관련 학부모들을 만난 것이다. 교사들 만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이런 걸 들여다보면 참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그 수사 인력들을 정말로 2,000원을 더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카메라 다 뒤져보고 이것저것 다 확인하는 그 용도로 사실을 정말 썼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말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든 행동이 검사 조직의 몰락을 자초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예를 들면 잘못된 지시를 공직자가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해야 하는가, 그게 명백히 잘못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늘 논쟁거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진짜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박대령 같은 사람은 해병대 박대령 같은 사람, 박정훈 대령은 끝까지 거부하고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목숨 값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책임지고 진상규명하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지난번에 김혜경에서 법카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아니 정말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2,000원 초과 가지고서 이 난리치는 거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잘 명예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진실이 좀 밝혀지기를 뭐 진실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전현희 당선자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수처 관련 소식이지요. 예. 그 허위 제보 의혹 고발 요청하셨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제가 그 감사원의 감사를 표적 감사를 받게 된 계기가 권익위 내부의 그 고위 관계자의 제보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제 증거랄까 이런 걸 이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 제보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보자가 또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랑 같은 행정고시 동기로 두 사람의 어떤 좀 그런 그 표적 감사를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한 연유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고발 조치를 했고 실제로 이제 공수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를 쭉 이어 왔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 이 당시에 제보자로 추정되는 권익위 기조실장을 국정감사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소환을 해서 제보를 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거를 이제 질의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선서를 하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진실만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력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감사원발 이런 이제 기사들이나 서류는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의 제보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됐다. 또 권익위 최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감사가 시작했다. 이런 이제 증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권익위 기조실장이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허위 증언에 관한 그 국회 감정법 위반으로 그것도 이제 추가로 고발 조치를 했었는데 네. 이게 고발 조치가 성립해서 수사로 진행이 되려면 국회의 소관 상임위의 그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 예. 그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 조치가 그동안 없어가지고 좀 이제 수사가 좀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수처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국회 정무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제보자인 것 같다.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고발 조치를 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5월 8일, 9일 이번 주에 네. 이제 정무위가 개최가 돼서 거기서 이 고발을 의뢰하는 그 의결이 있을 예정이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본인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시작한 것이다라고 이제 전현희 당선자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유 전 사무총장하고 이 임윤주 전 기조실장을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증언을 이제 한 게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허위 증언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위 증언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형사 4부라고 되어 있네요. 이대원 부장이 여기가 이제 최상병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같은 부입니다. 네, 어쨌든 임 전 실장은 작년 10월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나와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그 의원들에게 나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실 공방을 이제 벌였는데 실질적으로는 12월에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공수처에서는 당신이 그때 제보한 거 맞고 당신은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고발 조치를 좀 취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이 관련된 법규 위반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좀 서서히 어쨌든 전현희 당선자가 억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이 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이재명 대표가 많이 아프냐 뭐 이런 거 입원하신다는 얘기도 오는데 오늘 정식으로 민주당 공보국이 이게 언론에 풀을 했습니다. 모레 9일부터 16일까지 이재명 대표가 치료차 휴가를 갖는다 이런 것인데 확인해 보니 치료하면 뭐 정상 활동이 가능하고 뭐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이런 답변을 어딘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나신 거예요? 16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 끝내고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뭐 무엇 때문에 위원하시는 거예요? 예, 밝힐 수 그거는 없다? 밝히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3월에 이제 그 치료를 위한 병원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도 없습니다. 네. 이거부터 걱정해야 되니 참. 그것부터 진짜 먼저 말씀하시네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9일부터 16일까지 이번 15일까지 입원하고 16일부터 다시 정상 복귀하신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실 만한 네. 상황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3월에 미리 이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좀 네, 병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뭐 치료를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사경을 헤매는 아주 급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꼭 필수 필요한 관련한 치료도 아니고 꼭 필요한 그런 밝힐 수는 치료는 없고. 있는 그런 것 같이 보이네요.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드셨으니까 좀 쉬는 게 맞겠지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이재명 대표님은 물론 입원하신다니까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참 부럽다. 왜요? 한편으로는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지. 사랑받아서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네, 뭐 이거는 또 곱게 하지 마세요. 아유 이런 것보다 내가 걱정해야 되니. 어쨌든 전현희 당선자 법사위원장 유력시 되고 있는데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김현 의원님은 뭐 요즘에 아주 그냥 언론 활동도 활발하시고 요즘 좋으시죠? 잘 모르겠나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본인은 이제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방통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엄청난 활동을 하실 것으로 지금부터 다들 걱정을 많이 하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들이나 이런 곳에서 아니, 걱정을 많이 그러지 한다고 말라하세요. 들었어요. 특히 특정 언론사들이 힘들어한다고 들었어요. 아니 사실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한상혁 위원장이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받고 그리고 저희 방통위 직원 2명이서 TV조선 재승인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2명이 이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만 60명 가량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도 사실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TV조선의 재승인은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수정한 점수를 기록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조작했다고 해서 지금 무고한 우리 공무원 둘이서 고초를 겪고 있어서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게 제일 제가 이제 방통위 나오면서도 그 바람보다 먼저 눕는 공무원, 그다음에 공직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네.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도 고초를 겪는데 국가공무원법 위반해가면서 그 방송 탄압에 조력을 가한다면 그 역시도 심판 받는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아마 잘못한 분들이 떨고 있겠죠. 제가 뭐 잘못하지도 않은 분들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네.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김현 의원님이 이제 당선자가 근무를 했었었는데 2023년 2023년이 아니죠. 이게 그 3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퇴임을 하신 게 2023년 4년 8월 맞네요. 23일 네. 맞습니다. 맞네요. 네. 8월 23일 날. 네. 그래서 그 뒤로 최민희 의원을 이제 추천을 그러니까 그쪽 그 대통령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안 하고 그래서 2인 체제로 지금 방통위가 계속 있으면서 이제 이동관 이상인 체제에서 이동관이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추천한 차관이 부위원장 하는 그런 파행된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협의제 기구인데 5명이 온전히 있을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독임제 기구처럼 장차관이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것처럼 지금은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고 합의제 기구인데 직속 기구 보좌 기능처럼 하면서 온갖 방송 장악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얘기했던 EBS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앞으로 곧 닥칠 MBC 문제 그리고 TBS 문제를 방치하고 있고 그리고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식물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작년 3월에 안영환 전 의원이 이제 그만뒀고 그다음에 김효재 의원하고 우리 김혜원 상임위원이 이제 같이 8월 23일 날 그만뒀고 그 이후로 원래는 최민희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안영환 의원 후임으로 제가 국회에서 3월 30일 날 의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임명을 안 해줬고 여야 추천 몫을 아예 그냥 롤스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2명 체제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위법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이제 안 하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당선자가 또 지적을 해서 위법한 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중요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합의체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권남용 소지가 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 직무유기라고 직무유기 또 대통령 임명하지 않은 거는 직무유기이고 그리고 또 2인 체제로 방통위에 지금 방통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이 그 중요 결정을 하는 뭐 YTN의 뭐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이거는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그렇죠. 예, 김현 의원이 당시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방송은 물과 공기와 같다. 오염되고 나서야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게 되고 개선을 위해서는 몇 곱절의 노력을 하게 된다. 자고 일어나니 흑백 TV 세상이 됐다. 3인 체제에서 40년간 진행되어 온 T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졸속으로 개정했고 그 당시 거의 되게 이제 저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기소됐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등 폭과 무력함을 느꼈다.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일 수 있게 심의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이제 피를 토하는 사자호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 해결된 건 없었었는데 이제 좀 당선됐었으니까 본업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국회의원 본업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런 멋있는 글은 누가 쓰는 겁니까? 본인이 쓰시는 거예요? 본인이 쓰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 그거 뭐 거꾸로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은 더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된 거를 시정하려고 하는 일이 민주당 앞에 있는데 네. 지금은 자고 오면 해서도 안 되고 또 이게 예를 들면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에 기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네, 회색지대는 제가 계속 예를 들지만 전설의 고향에 구미호가 나타나서 꼬리를 흔들면 연막이 발사되고 사람들이 약간 아연한 그 상태에서 네. 사실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드라이아이스가 나오면 뭔가 몽롱해져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민주당에게는 그런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 장악을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예, 억울한 방송사를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네.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그렇죠. 예, 이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애매하게 중간에 뭐 조문 몇 개 바꿔서 뭐 다시 논의하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유족들이 빨리 출범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법이 빨리 통과되면 좋으니 여러 정도는 양보한다고 하셔서 통과된 법이에요. 그게 네. 독특한 케이스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된 주식으로 22억인가 23억 벌었다. 가까운 팩트잖아요. 네. 검찰 보고서에 있는. 그런데 그 주가 조작 과정에 관여했냐 안 했냐지 한 듯 안 한 듯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 보도만 해도 징계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안 내도 징계받고. 김건희 특검법 그러면 이제 징계받죠.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오늘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방통위에서 하는 그 심의가 조금
막 징계 남발하던 게 법원에서 좀 제동도 걸리고 요즘 총선에서도 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다. 뭐 이런. 진정? 그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홍철호 수석이 네, 홍철호 수석. 그 신중하란 지시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종배 여기 나가서 했죠. 그 네, 얘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용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신중하라 말아 하면 그 직권남용 그렇죠. 독립기구인데. 그리고 그동안 그러면은 네. 용산이 그런 걸 했단 얘기죠. 지시를 하거나 뭔가 암묵적으로 조장을 했다. 그런 자백에 다름없는 그런 발언.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문제가 됐어요. 왜 사실은. 자백. 자백자백 알겠습니다. 자뻑 아니에요? 자뻑. 좋아요. 자백은 아니고 자백인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자백이라고 할까? 오늘 또 나온 정치 현안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가장 놀랄만한 소식 중에 하나는 그 함성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무슨 이런 이상한 일이 네 벌어집니까? 함성득 경기 대학교 대학원장과 그다음에 임혁백 전 공관위원장이 오늘 뭐야 왜 이래요? 자꾸, 언론사에 자꾸 얘기했던 왜 내용이 이러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마이크 가리고 얘기하시죠. 자 무슨 얘기였느냐 영수회담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물밑에서 이 영수회담이 잘 진행되도록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부터 그 노력은 시작이 되었고 19일 날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만나가지고 실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민망하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오늘 이제 나왔어요 언론에. 한국일보에 나왔어요. 네, 한국일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언론사에서 이제 다 받아가지고 이제 썼어요. 그리고 추가 취재도 나왔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현안 세 가지는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실제 비공개회담에서 총리 추천을 안 해서 좀 놀랍다라고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한번 발표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왜 민주당이 하냐 이런 얘기도 뭐 그 당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총리 추천을 이재명 대표가 뭐 원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허수아비 총리 필요 없고 인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정 기조가 변화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나왔고 표정이 왜 안 그러세요? 그리고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하기 전에 당신의 대선 경쟁, 그러니까 당신과 대선 경쟁하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가 임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뭐 그 특사 측에서 했던 얘기죠. 비공식 특사 측에서. 그랬더니 이 대표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서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으니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원희룡 뭐 장관 전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 사람은 양평 관련해서 지금 특혜 의혹도 있는데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고요.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두고 윤 대통령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처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우리가 당한 거다. 뭐 이런 취지를 이제 말을 했다는 그런 전환도 지금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보다 그런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범주라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그게 전설의 고향이에요? 네. 이게 무슨 지금 나온 얘기가 다 이재명 대표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냉정하게 제가 웃기는 말 네, 하지 다 마라 거절했다. 이렇게 다 거절한 네.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했다는 내용들이 다 터무니없고 거의 제 느낌으로는 대선 전에 폭로된 그 녹취록 수준의 얘기잖아요. 아니 무슨 저 진짜 이게 읽어보고 이 기사들이 이거를 기자들이 기사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 이걸 흘린 이유는 뭐냐를 생각해 보면 너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게 다시 연막탄 쫙 뿌려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같은 운명이었어?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분열 획책. 전 이거 그냥 좀 넘어갔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할 게 아닌 기제도 것 안 같아요. 된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통상 어떤 무슨 회담이 있을 때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가 논의하는 사람은 있을 텐데 그게 누구였든 간에 또 끝난 지 한참 됐고 그러고 충분히 이제 양쪽에 한쪽은 준비를 잘 해서 만났고 한쪽은 건성건성해서 이제 또 지지율이 빠지고 지지율 올라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정했다고 해가지고 두 분이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냥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해서 단독으로 보도한 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길게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놀라요. 저는 아니 사실 놀랄 만한 얘기인데 네, 전 너무 놀랐어요. 그 그리고 얘기가 사실 개연성이 거의 없는 그래요? 네, 허구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보여요, 전현희 네, 저는 당선자님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 2년 만에 이루어진 영수회담이 이제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네. 거기에 이제 막전막구 역할을 했던 이 두 분이 있었다. 이 자체가 이제 아마 뉴스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어쨌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이 아마 다급해서 또 총리 임명에 민주당의 동의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총선에서 또 완전히 또 패배를 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연결한 두 사람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대통령실이 엄청 다급하다는 거를 보여준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살려고 별별 행동을 다 하는구나. 이제 요 정도로 사실은 되게 그런 의미에서 시도를 했다가 이제 대차게 채웠다. 이제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보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명이 자기 이름까지 내걸면서 구체적으로 막 내용을 언급하는데 여기 이재명 대표가 참 대처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었고. 이거가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했는지 이제 그 정치적 배경을 조금 사실은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아무래도 통제가 잘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잘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겁을 먹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이제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견을 물으려고 이제 질문했던 거였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겁먹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겁먹었다면 민심의 겁을 먹는 거고. 그거는 민심은 겁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분은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 대선 전에 폭로된 녹취록을 보면 그런 식의 판을 읽는 거예요. 독특하게. 예, 그래서 별 얘기 다 했고 지금 그 얘기대로 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언론 장악한다. 언론 장악하고 그 홍보하면 다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됐잖아요. 그대로 사실은. 예, 됐고 그다음에 검경이 알아서 긴다. 그런 얘기를 사실 보통 평범한 가정주부가 합니까? 저는 잘 안 하지. 오늘 그렇죠. 외려 저기 그 민정수석 임명하고 네, 기자들한테 김주현. 질문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 받은 거에 대한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그 야당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이제 막으려고 민정수석 하는 거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네. 제가 할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하지 민정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포인트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영수회담 이후에 벌어졌던 사전에 막전막후를 가지고 특정 언론에서 보도한 거는 사실은 이미 이제 지나갔고 그거는 페이지가 넘어졌고 그걸 가지고 총리를 뭐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이런 거 정도인 것 같고 이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뭘 도대체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대목 같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있더라고요. 민정수석 씨를 사실은 본인은 이제 두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이 민정수석 씨를 둬야 되고 김지현 전 법무부 차관을 여기 이제 임명을 해서 본인을 방어하려고 실드시려고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민정수석 씨는 이제 인사권이나 이제 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보수 쪽에 있는 인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 인사를 장악해볼 다시 한번 이제 본인들 손에 좀 잡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검찰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완벽히 달라서 조금 옛날처럼 일사불란하게 본인들을 방어해주거나 보호해주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걸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당장 이원석 검찰총장만 해도 이제 9월달에 그만두는데 그만두기 전까지는 뭐 해보고 그만두겠다 이제 이런 취지를 보여. 물론 현실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법률 뭐 수석실은 뭐 당연한 것이고 민정수석실은 결국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검찰 재배치를 하겠다. 이 사람들을 그 여기다가 임명함으로써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아는 뭐 인사의 내부적인 정보로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건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이게 전부 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혹은 수사와 관련된 이제 단계별 보호막이거든요, 결국에는. 대형 로펌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다 보호막이고 검찰 너네들 이제 다시 정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 다시 해쳐 모여 이제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마침 오늘 그 임혁백 뭐 전 공관위원장 등의 발언을 통해서도 영수회담도 결국 그 목적으로 원래는 만들어졌던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이 정권이 달려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과감 없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걸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실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게 정말 황당한 게 이 지금 이제 민정수석 부활의 명분을 국민들의 민심을 청취하겠다. 이걸 이제 대통령실에서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의 민심을 채취하려면 사실은 제가 이제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여기에 국민신문고라는 그런 엄청난 국민신문고 포탈이 있는데 여기에 한 해 1,300에서 1,500만 명의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엄청 많네요. 그래서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무회의에서 했던 중요한 역할이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제기되는 국민들의 민심 이것을 빅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민심을 청취하고 싶으면 국민신문고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그 어려운 민원 이걸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민심 뭐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말이 마치 지금 민정수석을 가지고 뭐 국민들 민심을 청취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거는 정말 이 김건희 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지금 향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검찰 수사 뭐 이런 특검 이런 것을 뭔가 용산에서 이 일종의 대형 로펌을 만든 그런 걸로 이것을 방어하겠다는 그리고 검찰을 인사건이나 뭐 이런 걸로 조정하겠다. 이 이유에는 사실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민심 청취하시려면 구구 유튜브 보는 거 끊으시고 새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정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우 유튜브는 대통령과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비슷한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나는 언론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설을 통해서 나는 민심을 원래 그동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부활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언론이 이제 극우 유튜브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거죠. 그 진보 유튜브라고 얘기되는 그동안에 안 보던 유튜브를 같이 보시면 되고 민심 양쪽을 다 정치하려면 들어보게. 이게 사실 집약된 거잖아요. 유튜브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민정수석실을 야당이 그동안에 두라고 했다. 뭐 누가 두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얘기하면 되지. 이거는 내가 검사 출신이니까 내가 장악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냥 공개적이며 공식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김건희 방탄하겠다. 그걸 대형 로펌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는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있을 때 검찰이 장악이 이제 됐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없어지면서 용산의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이제 좀 아무래도 떨어지고 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뭔가
딴 마음 먹은 듯한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민정수석 부활이라는 그렇죠. 이런 네. 꼼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덧붙이면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백마탄 왕자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까지 해서 총선을 맡겼는데 밥 먹자는 것도 거절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신복이라고 생각한 한동훈 전 장관조차도 그렇게 용산 얘기를 이제 안 듣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직접 직할 체제로 해서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한다고 그렇죠. 우병우 사단에서 활동하던 그리고 약간의 뭔가 결함이 좀 있는 결함이 있는. 있다는 건 이분 뭐 지난번에 어쨌든 그런 네. 그래서 시켜서 일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용산에 검찰 라인을 이제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위기의식의 발로다. 네. 그거는 맞는 거 같죠. 맞는 거죠. 네. 검찰총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보는 거죠.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사주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 전체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검찰 조직 내에 하나회가 있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 같고 그 고발사주가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권력의 그 검찰 권력의 사유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에 걸거치는 사람 야당 정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네. 그리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발사주까지 갔는지가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려는 일군의 무리들 의 수장처럼 된 것이다. 아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원래는 안 그랬었습니까? 지금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안 그러려고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믿을 것은 내 사람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주부 믿을 것은 네. 대통령이 9일날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취임하고 지금 두 번째 기자회견인데 이날 뭐 1시간 동안 무제한 뭐 기자로부터 질문 받겠다 뭐 이러니까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더라고요. 질문에 답변을 한 뭐 20분 하면은 무제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막 얘기해가지고 본인이 무제한 답변하고 질문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그런 방법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것 85분을 같은데. 하셨으니까 1시간은 너무 짧죠. 짧죠. 어쨌든 이채양명 질문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답변을 제대로 할까요?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태원하고 최상병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거고 민정수석실 신설한 것이 어떤 의미냐도 나올 것이고 여사님은 언제 등판하냐도 나올 것이고 그럼 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전쟁도 물어볼 것이고 뭘 물어봐요? 전쟁 전쟁? 외교 분야도 또 외교 질문이 분야. 나와야 되죠. 그건 또 이제 장황설 한 10분 답변할 수도 있고. 답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질문을 야당에서 받고 하라고 그래서 한 거고. 내가 직접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 짧은데 그럼 1분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나머지 59분을 그게 이제 제가 그 내구조가 너무 달라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답변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사실 그렇게 길게 못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정말 신기한 게 그때 영수회담 할 때도 85분을 혼자서 막 얘기를 했었다는데 그렇게 술술술술 말씀이 오늘 나오나? 제가 적어봤는데 네. 두 번째 사전 기관으로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특검 방어용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어서 그 이제 저 세계 어느 나라도 법률가가 지휘를 한다.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검찰 출신이 맡아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한 경우가 네. 많은가요? 어쨌든 뭐 보수 그래 왔다 정부에서는. 그러면서 네. 제가 할 얘기이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얘기 아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이 얘기에 대해서 또 제가 할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쭉 그동안 KBS 인터뷰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박절하지 하지 못해서 네. 거절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다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또 답변하게 되면 국민들의 오해가 다 풀어질 것이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소통하면 지금 국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더 잘할 것이고 포퓰리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생 위로금 민생 회복 지원금은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에 비공개에서 얘기했던 85분이 내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억울했던 거예요. 억울해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차마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을 물리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고 정확히 17분 50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에 대하여 대통령이 야단 맞고 있어서 그 야단 맞는 모습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보수 지지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자존심이 무지하게 되게 상했다. 굴욕적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기자회견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불쑥한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그때 당한 모욕감을 본인이 아니라 그 보수 평범한 주부를 보수 포함한. 지지자들, 응? 평범한 주부를 포함한 보수 지지자들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공개적으로 만회하려고. 네, 저는 내일 그래서 1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그렇게 할 수 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이 해왔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상적인 검찰과 대통령 관계를 얘기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잖아요. 네네. 이명박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MB의 모델이 MB가 정치를 제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치를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민주정부에서는 그 민정수석이 대표적인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국. 네, 그리고 뭐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검사 출신 아닌 사람들을 했죠, 주로. 네, 그렇죠. 나중에 검사 출신이 누구인가 있긴 했었는데 대부분은 비검사 출신이 했었죠. 변호사 정도, 네. 교수. 내일 기자회견은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모레. 네, 그 영수회담 때 85분간을 그 이재명 대표의 15분간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게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썼다고 하잖아요. 변명.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는 비공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본인은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게 자신이 굉장히 억울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윤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트로이 목마냐 이러면서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는데 그 민심 좀 달랠 용도로 그렇죠.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그때 막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흐름에서 보면 한국일보의 오늘 기사가 네. 기자가 정상적인 기자라면 오늘 한국일보에 나온 그 말하자면 섹시한 내용들을 네네.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패착일 수 있죠. 그 흘린 사람 누군지. 패착이 되죠. 예, 이런 시나리오에서 네. 이제 혼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대승적 관점에서 그 참고 있었던 것이다. 네. 근데 저는 초기의 표정을 딱 보니까 가짠타라고 생각하고 떨떠름한 있더라고요. 표정이었어요. 네, 처음의 표정이 가짠타였어요. 그 표정이 그래서 아주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할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초창기 이제 초기에 그 이렇게 A4 문제 끝나서 얘기할 때 네. 그때 표정이 가짠타는 표정이었어요. 대통령 표정. 네, 초기에. 굉장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네. 불쾌한 게 아니고 하여튼 딱 그분이 좋아하는 단어 가짠타잖아요. 그런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데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만약에 질문한다면 네네. 질문해야죠. 기자가 질문 안 하면 기자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질문하면 꼬이죠. 이제 다른 답변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잘 안 되려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어쨌든 제가 그 내일 모레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15분간의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공개적인 공개적인 답변
60분을 하겠다. 이거 정도의 의미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했던 부분을 네. 뭔가 분풀이하겠다. 네. 나는 분풀이?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질문을 기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면 답변을 대통령이 돼서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나.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일간에서는 한간에서는 조건부 뭐 수용 의사 내지는 조건부 거부 의사도 밝히셨던데 만약에 조건을 다신다면 뭐 얘기되는 걸로는 3개월 기다려달라 뭐 검찰 수사하는 거 보자 이러셨다고도 하는데 왜 3개월인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네. 좀 대통령답게 해주세요. 너무 겸손하게 하지 마시고. 바뀌었어요 지금. 네? 전 씨에서 윤 씨로 바뀌었어요. 최전 녹임에서. 아니야. 윤 씨도 더 싫어. 안 돼. 윤 씨 하세요 빨리.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공수처를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혹시 뭐 관여를 했다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또 그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리적으로 네.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이 꼬이는데 왜 머리가 헷갈립니다 지금. 저를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대통령의 빙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검이 만능입니까? 특검이 만능입니까? 특검 만능지에 빠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가 조건부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통령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세요. 법치주의를 기다려봅시다. 그렇게 질문할 기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언론사 큰일 납니다. 아무리 3년밖에 안 남았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질문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처리가 됐고 기다려 보시죠. 뭐 제가 또 혹시 압니까? 혹시 합니까? 뭘요?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이런 네.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가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교통정리 좀 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교통정리라니요?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은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그런 전화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범위의 일이고 네. 그게 무슨 압박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빼박으로 이제 딱 걸리는 건데. 다시 질문을 바꿔죠. 그러면은 양평 고속도로 하고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특검이 이제 종합 특검으로 간다고 지금 야당에서는 매일같이 공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통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입틀 막 내보내. 사실 기자회견에서 나와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 고발 사주 관련해 가지고 그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그때 카톡으로 보냈던 그 수십 장의 사진이 무엇이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답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직무 관련상 이렇게 이제 뭐 금품을 수수를 했을 때는 그는 사실은 공직자의 범죄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또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이나 그것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는데 이걸 대통령이 안 했으면 이건 대통령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고를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때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답변 나오지 않았나요? 나 몰랐다. 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알게 된 순간 대통령 뭐 기록물 뇌물창고인가? 기록물 보관실에다가 보내버렸다.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에 보관하는. 지금 네. 청탁금지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창고의 존재 자체도 의문이 있는 거고요. 당신이 그런데 그렇게 법을 잘 알아? 네. 내가 법 전문가인데 기자 아니야 기자? 나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건의위원장 출신으로 청탁금지법 아니 기자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런 제도 자체가 없는 거고 그걸 창고에 보관했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는 일종의 작물 보관이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물 보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내보내야 돼, 저 대통령께서 그 총선 전에 20군데에서 토론회하고 수조 원을 들여서 경기를 회복하겠다고 하고 정권을 잘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저 대통령이 아니니까 저기 뭐였어. 저 또 윤으로 만들려고 그래. 정반대로 나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은 몹시 궁금해하는데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1시간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주겠다고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지. 그는 현금을 주겠다는 거고. 왜 본인이 안 한다더니 대통령이 됐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진짜 헷갈리고 있어 지금. 아니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지고 일성이 내 국정 방향은 옳았다. 다 옳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홍보가 잘못됐고 열심히 했는데 국민께 그 결과가 닿지 않았고 지금 그 범주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고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영수회담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는 받지 않겠어? 안 받는다고? 아무리 누구야 그 눈치 없는 아니 자가.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솔깃 혹시 하나는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영수회담 하면 여야 간의 의제 협상에서 25만 원은 그렇지 25만 원은 사실 필요하니까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브한 사람들이 있는데 통 크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 사실 통도 안 크시고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기자회견에서도 혹시 뭐 통 크게 사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사과로 펼치는데 보낸다고요, 그분을? 네,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고 그냥 내 국정 철학은 옳고 그 국정 철학 그러니까 친일적인 것도 옳고 부자 감세도 옳고 이념형 외교도 옳고 부자 감세 다 옳아요. 네. 그런데 이 성과가 아직 국민들에게 안 전달됐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1.3% 뭐 네.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신호도 1.4%, 예. 아직 국민께는 온기가 안 가지만 곧 온기가 도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요새 발언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기대 난망이다. 기대 난망이다. 네. 아이고 참년.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네. 괴로울 때 들어왔습니다. 읽어주세요. 박현탁님이 드디어 들어오셨군요. 야 무슨 이분 들어오면 막 다들 그냥 귀가 쫑긋했고 우리 얘기 듣지도 않고 제 5의 인물 박현탁이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댓글에 너무 순진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관세음보살을 외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웃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 경제 폭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답답하고 5월 9일이 무슨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네.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갤럽 조사가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입니다. 근데 5월 9일 거가 이제 반영이 되나 이제 안 되나? 되죠. 네, 수요일 목요일 거가 반영이 돼서 되죠. 금요일 나오나요? 네, 조금 나오겠죠. 자, 어쨌든 그날 그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잘 하기를 바라십니까? 질문이에요, 그냥 이거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 예, 기대를 안 한다. 기대 난망이다. 기대 근데 난망이다. 보긴 해야죠. 보긴 해야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토론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를 해야죠. 그래도 대통령이 아니, 기대를 하는 게 본다는 거죠. 하지 마요. 우리가 봄이잖아요. 4월에 봄. 그냥 본다. 봄. 예, 봄. IC. IC. 예. 5월에 봄으로 바꿔야 IC를 나가고 되잖아요. 싶다. 제목을.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를 더 이상 토론하고 더 이상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럼 좋아요. 질문 그냥 바꿀게요. 민주당이 할 일을 하면 된다. 민주당 이제 이렇게 앞으로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관전 포인트는 네. 기자들이 제대로 이거 질문을 질문하냐. 할 것인가 이걸 기자들한테 봐야 될 것입니다. 물어봤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기자들 아시잖아요, 잘. 기자들이 조금 눈치 보나 봐요. 우리 모두에게는 캐비넷의 힘이 작동합니다. 그렇죠. 네, 자 4월의 봄 우리 또 이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바꾸라는 지금 4월에 얘기까지. 보면 2025년 4월의 봄으로 내년 4월의 봄을 기대해야 내년 되죠. 4월의 봄을 특정 전 디데이로 기대합니다. 디데이를 삼는 이유가 있죠. 예, 있어요. 네. 특검이 지나가고 아니요. 그러니까 4월 특검의 9일이 결과로? 기대됩니다. 일단 너무 심오한 대답은 철학적인 질문과 답은 삼가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는 힘들어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최전 노김입니다. 네, 22번째 4월의 잊지 봄 맙시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 보신 모든 분들 행복한 또 밤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윤석열 대통령님께 우리들이 전하고 싶은 이 한마디는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국민들 모두가 지치고 힘들다. 대통령님께서 가정을 생각하시는 만큼 국민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마무리 발언 30초씩 하시고 정리할까요? 예,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길을 가면 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과천선하시기를 개과천선. 마지막에 센 말 하시네 저분이. 그동안 계속 몸살이다가. 네. 네, 평범한 주부라고 하는 말을 정말 이 대명천지에 듣는 나라가 됐고 그런 얘기를 또 해도 되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는 것에 아연질색하며 2025년 4월의 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8770629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8770629 ALS로 새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총선 끝나고 나니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후원도 당연히 없고 새날 멤버십 가입도 몇 분씩 하시다가 없는데 좀 분발해서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많이 지치셨을 텐데 우리 보고 힘내시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화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